안녕하세요. 센지와 김쌤입니다. 오늘은 인체운동학 입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근육의 구조, 수축, 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수동장력과 능동장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용어를 쓰며 인체운동 형상학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관절, 세 번째 시간은 근육의 생리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첫 시간에 했던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체 운동학은 키네지올로지였죠.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성이 돼요. 첫째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운동 형상학, 키네마틱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 역학, 키네틱스입니다. 이 키네틱스, 운동 역학이 바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봤었던 그림이죠. 운동 형상학적으로 우리 팔꿈치가 굽혀진다는 건 시상면에서 관상축, 또는 내외축이라고 하죠. 내외축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외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움직임으로 돌아가 보죠. 팔꿈치가 굽혀지는 건 화살을 쏘는 면이 잘 보이는 시상면에서 가장 잘 보이게 되죠. 모든 뼈는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면을 관통하는 축이 있을 거고, 이 축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뼈를 당기면 축을 통해서 뼈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근육은 이렇게 직선으로 당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힘은 돌아가는 힘, 즉 회전력이 되는 거예요. 회전력을 영어로 토크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야기할 때 토크가 몇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엔진이 돌아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육은 직선적으로 당기고 이 축이 있죠. 회전력,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진짜 간단해요. 축에서 근육이 정지하는 정지점까지의 거리,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정지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근육의 힘이 회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적인 힘, 회전력, 내적인 회전력, 인터널 토크라고 하고요. 축에서 여기서는 이 힘줄까지의 거리죠. 근육이 당기는 위치인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가 모멘트 8, 8은 영어로 arm이니까 모멘트 arm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arm, 모멘트 8 동일한 말이에요. 회전력은 항상 모멘트 arm 곱하기 힘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요 거리가 요 초록색이 한 2cm다. 그럼 2 곱하기 근육의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이다. 그럼 내적인 토크는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외적인 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중력인데,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물건 무게만큼 아래로 당기고 있겠죠. 그럼 또 동일하게 중심점에서 무게까지의 직선거리, 이게 외적인 힘이니까 외적인 모멘트 8, 모멘트 암이라고 합니다. 부하의 힘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둘을 곱하면 동일하게 회전력, 익스터널 토크의 양이 구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근육의 모멘트암이랑 비교하면 길이가 훨씬 길어 보이죠? 요거랑 비교하면 요 길이가 훨씬 길어 보이잖아요. 대략 한 5배다. 5배다 치고 외적인 모멘트암이 10cm겠죠. 그러면 5배니까 10cm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무게가 근육의 힘이랑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곱셈이지만 외적인 모멘트암이 말도 안 되게 1000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근육에서는 100 곱하기 2였고, 자, 요 외적인 모멘트 8은 100 똑같이 무게 힘은 똑같은데 거리가 모멘트암이
12였죠. 그래서 얘는 1000이 되는 거고 얘는 꼴랑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팔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계 방향으로는 1000토크가 누르는데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200토크밖에 안 되죠. 1000 빼기 200이니까 800의 힘으로 팔이 아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팔꿈치는 펴지겠죠. 근육이 지금은 100이었는데 힘을 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을 낸다. 이게 100이 아니라 500을 낸다. 그럼 500 곱하기 2니까 1000. 이러면 얘네 두 개가 똔똔이니까 이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말로 하면은 이건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그러니까 등척성 수축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힘을 내서 600을 낸다. 500이 아니라 600을 낸다. 600을 냈는데 곱하기 2잖아. 그러면 1200이죠. 1200이면 1000보다 강하죠. 그러면 우리 팔은 굽혀지게 될 겁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우리 몸에서는 항상 근육과 중력이 싸우는 이런 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근육은요, 지울게요. 대부분의 근육은 이 이두근처럼 내적인 모멘텀, 이 초록색이 외적인 모멘텀, 이 주황색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은데도 말이죠. 이걸 지렛대 원리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인체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좀 복잡하니까. 자, 1형 지뢰는 시소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R로 표시된 거는 무게입니다. M은 근육의 힘이겠죠. 자, 목 근육이 머리를 들어서 젖힐 때, 목 근육이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젖힐 때 축은 목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멘텀과 내적인 모멘텀이 동일한 겁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똔똔이죠. 자, 머리 무게 그리고 근육의 힘, 얘네가 똑같이 힘을 쓰면 된다. 이런 거였고, 우리가 원하는 힘을 최대한 적게 주고 움직이는 거, 이걸 이형 지뢰라고 하는데 인체에는 거의 없어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발 앞쪽이 축이 되는데요. 여기. 무게는 발 중간에 떨어지고 근육은 그보다 뒤에 있죠. 외적인 모멘트암이 이렇게 외적인 모멘트암이 내적인 모멘트암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은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통 뭐 우리가 여다지문을 열 때로 비교를 하거나 우리가 이거 끌차 같은 거 끌고 갈 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체의 대부분의 근육들에 해당하는 삼형지뢰가 있습니다. 삼형지뢰는 외적인 모멘트암보다 내적인 모멘트암이 짧아요. 대체 왜 이럴까요? 쉽게 좀 가게 해주지. 우리 몸은 뭐다? 움직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근데 이 이형지뢰를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데 그만큼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근이 여기 말고 한 이쯤에 붙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겨 있으면 확실히 힘은 적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힘줄 모양이 일단 좀 기괴해질 거고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줄어요. 얘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 움직일 수 있죠, 뼈가.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뼈가 이만큼밖에 못 움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뼈 끝에는 관절이 있고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고요. 모멘트암이 길어져서 당기는 위치가 멀어지면은 그만큼 관절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관절 가까이 있어야 섬세한 조정이 가능한데 이 멀어지니까요.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압박력도 커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힘을 조금 많이 쓰더라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게 내적인 모멘텀이 작은 삼형지뢰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노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드디어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OKC 열린 사슬 운동 오픈 키네틱 체인과 CKC 닫힌 사슬 운동 클로즈 키네틱 체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그 익스텐션을 한다. 몸통은 고정이 되고 다리가 움직이니까 열린 사슬 운동이죠. 이때 무릎이 움직이는데 무릎과 무게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죠. 외적인 모멘텀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릎 관절을 압박하는 힘이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프론트 스쿼트를 볼게요. 무게가 떨어지는 위치와 무릎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이 레그 익스텐션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짧죠. 동일한 무게를 들어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kg, 10kg를 들어 올려도 이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은 레그 익스텐션이 훨씬 클 거예요.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은데 왜 이런지는 잘 모르시겠죠? 열린 사슬 운동은 보통 단관절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릎 한 군데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CKC, 닫힌 사슬 운동은 다관절 운동인 경우가 많아요. 스쿼트는 발목, 무릎, 고관절이 함께 움직여야 동작을 완성할 수 있죠. 무릎에서만 각도를 가져가는 것과 세 개의 관절이 각도를 나눠서 가져가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열린 사슬 운동은 해당하는 관절에 압박 부하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나 인대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닫힌 사슬 운동을 많이 추천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린 사슬 운동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들 시키는 거냐? 일단 다관절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퇴부 근육을 길러야 하는데 뭐 여기 고관절이 좋지 않다든지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고정이 안 돼요. 아니면 발목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관절이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데 스쿼트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죠. 이런 이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열린 사슬 운동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한 근육에 집중하고 싶을 때도 열린 사슬 운동을 많이 하시죠. 부하가 더 많이 걸린다는 거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관절 운동을 하면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관절 운동, 대부분은 닫힌 사슬 운동이요. 이런 운동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 다관절, 단관절도 중요하지만 여기 몸통에 해당하는 코어를 잘 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이 영상 괜찮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몸은 전기 신호로 움직여요.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쭉 돌아가서 요 액틴과 미오신이 붙지 않게 이렇게 보라색 줄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장치를 끼워 넣는 부분 같은 게 보이죠? 여기에 칼슘 이온이 붙으면 줄이 이렇게 치워지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붙게 되고 그렇게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은 어떻게 붙는 거냐? 뇌에서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게 여러 신경세포를 건너면서 이동을 하고 내가 작용하려는 근육에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데 그 근육에 있는 근형질 세막,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근형질 세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호가 도착을 하면 칼슘 이온을 근육에 내뿜게 됩니다. 여기서 신호는 전기적인 신호였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외계인처럼 생긴 이 부분이 우리 신경세포인데요. 이 부분에서 신호를 받고 쭉 이동해서 신호를 뿌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도착지는 이렇게 근섬유가 되는 거죠. 신경에서 전기 신호로 근육을 활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 전위, 영어로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근육에는 근섬유가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근섬유를 작동시키는 특정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는 신경,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펴는 신경, 두 번째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만 펴는 신경, 중간까지 펴는 신경 모두 다 달라요. 순서상 두 번째 마디가 펴지고 세 번째 마디가 펴지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동원 순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부터 쓸 거야? 이게 동원 순서입니다. 동원은 recruitment, 모집한다, 동원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손가락 펼신경 모집! 이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순서대로 동원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동원 순서에 따라서 자극된 신경의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을 타고 여러 근섬유들이 자극이 되죠. 근데 한 신경 세포가 여러 근섬유를 자극해요. 이걸 운동 단위, 모터 유닛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동원 순서에 따라서 이
동원, 리크루트먼트 순서에 따라서 신경이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적인 전기 신호가 내려가는 걸 액션 포텐셜, 활동 전위라고 하고요. 활동 전위가 도착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한 섬유만 수축시키는 게 아니겠죠. 근섬유가 수천만 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3개의 근섬유를 이 한 신경세포가 지배를 한다. 그럼 이 3개의 근섬유가 수축, 액틴과 미오신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한 번에 수축하는 패거리를 형성하는 걸 운동단위, 모터 유닛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라톤 근육과 웨이트 근육이 다르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게 다른 점이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마라톤 근육을 타입 1, 유형 1, 웨이트 근육을 타입 2, 유형 2라고 해볼게요. 타입 1은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타입 2는 당, 크레아틴 같은 걸 에너지로 사용해요. 여러분 녹슨철 보셨죠? 녹이 쓰는 거는 이 철에 산소가 달라붙는 건데 철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붉어져요. 우리 몸도 이 철로 이루어진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붙여서 근육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도 근육도 붉은 거죠. 타입 1은 산소가 에너지원이니까 그래서 적색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타입 2는 백색 근육, 이거는 닭가슴살 생각하시면 돼요. 백색 근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는 근육 동원과 운동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타입 1은 운동 단위가 적습니다. 한 신경이 담당하는 근섬유가 작은 거죠. 그래서 조금 작아요. 작고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시간도 좀 걸려서 좀 느립니다. 하지만 피로에는 강해요. 지구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마라톤 근육이다 라고 많이 불리는 겁니다. 유형 2, 타입 2는 전부 반대예요. 타입 1이랑. 일단은 운동 단위가 엄청 큽니다. 이 한 신경이 여러 근섬유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신호를 주면 여러 섬유가 팍팍팍팍 수축을 합니다. 운동 단위가 크니까 크기도 크고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니까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만들어 놓은 당이 떨어지면 바로 힘이 빠지니까 피로에 약하죠. 재밌는 건 느리고 빠르지만 먼저 사용이 되는 건 동원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타입 1은 먼저 활성이 되고 타입 2는 나중에 활성이 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동원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도 신호 조금만 주고 큰 힘 쓰고 싶어요. 그런데도 타입 1이 먼저 활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니까. 타입 1은 운동 단위가 적죠.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이 타입 2는 커다란 대신에 섬세함이 떨어지죠. 요 느리다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느린 거지 전기신호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아요. 이런 동원 순서가 깨지면 그때 몸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저는 통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타입 1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약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입 2 근육만 잔뜩 쓰고 관절이 닳거나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오신 거죠. 그런 검사를 통해서 타입 1은 강화시키고 타입 2는 스트레칭을 시키는 편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진 않겠지만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타입 1, 타입 2만 가지고 있는 근육은 없어요. 모든 근육은 전부 타입 1, 타입 2, 그리고 한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건너뛰었고요. 이렇게 타입 1, 타입 2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보려는 근육이 어떤 타입을 더 주로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드릴게요. 타입 1만 있고 타입 2만 있고 그런 근육은 없어요. 어떤 게 양이 더 많은 거에 따라서 얘는 타입 1에 가깝네, 얘는 타입 2에 가깝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걸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타입 2 근육이 상대적으로 타입 1보다 많이 감소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강한 힘을 내지는 못하는데 오래 걷거나 달리는 능력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매체에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물리치료사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타입 2 근육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라. 근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요, 이 근육뿐만이 아니라요, 인대나 관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 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반이 약간 틀어졌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크게 틀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요 탈수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 몸이 수분을 간직하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힘줄, 뼈, 연골, 인대 이 모두 수분이 뒷받침되어야 강도와 형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빠져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을 이루는 섬유성 결합 조직들은 대부분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약간 치실같이 생겼습니다. 이 치실 같은 거에 수분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 수분이 달라붙어 있어야 올바른 형태와 그리고 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수분들이 쪽쪽쪽쪽 빠져나가면 그만큼 강도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동원 순서가 꼬이면 근육이 제멋대로 사용이 돼서 관절에 충돌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타입 2 근육이 줄어들긴 하지만 통증이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동원 순서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무릎이 불편하신 타입 1 근육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는 상태인 분이, 요 타입 1 근육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는 분이 타입 2 근육을 강화하는, 심지어 열린 사슬 운동으로 무게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엄청나게 압박이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 큰 근육들이 줄어드는 거는 팩트. 이 유형 2, 타입 2 근육이 줄어드는 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무게를 들어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을 먼저 잘 컨트롤 하시고 그렇게만 해도 몸을 지키는 정도의 근력은 키워지니까요. 모든 움직임들은 타입 1 근육과 타입 2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우리 몸은 움직여져요. 아, 내가 무게를 안 친다고 해서 무조건 타입 1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지탱할 정도의 타입 2 근육도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입 1 근육의 사용을 잘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게를 올려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인체 운동학 입문 4부가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생략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같은 책을 저와는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겠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흥미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직접 뉴만 키네지올로지를 구매하셔도 좋고 빌려보셔도 좋으니까, 아니면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에서 3장을 꼭 정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